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가을인데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남았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게 우리 여기 비누방울처럼 뭉게 여러분들이 뭐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나 또 무의식 중에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입으로 표현한 그렇게 뭐 희망하는 것이나 다 이렇게 아름답게 뭉게 우리 비누방울처럼 다 잘 이루어지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벤담이 이어가지고 공리주의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성은 밀이고 이름이 존이죠. 존은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 우리말로 하면 요한이죠, 그죠? 요한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 밀이 되는데 벤담이 그 1748년에 태어났잖아요. 1748년에 태어났었는데 벤담보다 보자 한 60년 이 밀은 1806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에요. 제임스 밀. 밀은 존 스튜어트 밀이고 밀의 아빠가 제임스 밀인데 아빠가 벤담하고 친구였다 그래요. 같이 이제 제임스 밀 아빠도 여기 벤담하고 같이 이제 공리주의를 같이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일원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은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쾌락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높은 수준의 쾌락. 그러니까 이게 밀이 공리주의를 이제 일단 밀도 공리주의거든요. 밀도 공리주의를 계승합니다. 누구의 공리주의를 계승하죠?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합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래서 밀이 1863년, 그러니까 밀이 1806년에 태어났으니까 1863년이면 몇 살이죠? 57세 때 이 공리주의라는 책을 쓰거든요. 공리주의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 벤담의 행복의 원리, 벤담은 인간의 행동이 행복을 지향한다. 그리고 선과 악도, 선도 행복을 증진하는 게 선이다. 이게 최대 행복 원리. 벤담의 최대 행복 원리. 이게 공리주의다. 그리고 벤담만이 아니라 쾌락은 선, 고통은 악. 고대 헬레니즘 시대 무슨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도 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공리주의의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약간 시험은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시험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이 구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개인적 쾌락주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사회적 쾌락주의, 다른 말로 공중적 쾌락주의, 이렇게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 무슨 쾌락주의? 개인적 쾌락주의.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사회적 쾌락주의. 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적 쾌락주의, 공중적 쾌락주의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피쿠로스부터 벤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게 다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는 하나의 공리주의의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밀의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몇 살 때? 57세에 지은. 몇 년? 1863년. 근데 그 책에서 사실은 밀은 있죠?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면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고대 그리스. 누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소크라테스는 지은 책이 없었죠. 다 누가 쓴 책이 나오죠? 플라톤이 쓴 책이 나오죠. 근데 플라톤이 쓴 책을 보면 다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묻고 답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 중에 플라톤이 쓴 대화록 중에 소크라테스가
젊은 소크라테스가 혹시 기억나나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누구? 프로타고라스. 프로타고라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이익을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기억나나요? 트라시마코스하고 이야기할 때도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란 무엇이다?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정의란 이익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정의가 이익인데 누구의 이익? 약자의 이익이다. 약자의 이익이 정의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하죠. 그 예를 뭘 들었죠? 의사는 강자, 환자는 약자라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 병원이 정말 올바른 병원이다. 손님들과 선원이 있고 선장이 있으면 그 손님들과 선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 배가 정말 올바른 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약자의 이익이 정의다라고 했는데 약자의 뭐가 정의다? 이익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밀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익을 다른 말로 utility, 유용성, 다른 말로 효용성, 다른 말로 쾌락, 다른 말로 happiness, 행복. 이렇게 연기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까지도 우리 테스 형도 이 밀 같은 경우는 공리의 원칙을 이야기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그래서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벤다까지 이 공리의 원칙을 중시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효용을 추구하고 유용성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공리의 원칙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의 흐름으로 보거든요. 근데 요 벤담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미리 이제 계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벤담이 이 공리주의를 벤담이 몇 년에 태어났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1748년. 그죠? 그 다음에 벤담이 책 이름,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 언제 나왔다고요?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날 때? 대혁명이 일어날 때. 몇 년? 1789년. 벤담 몇 살 때? 41살 때.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그 책을 내고 나서 이 공리주의가 막 확산되고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했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게 선이래. 이런 공리주의 사상이 많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벤담의 요 공리주의를 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냐면 돼지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쾌락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없이 쾌락에 양만 많게 하려고 하는 쾌락을 계산해가지고 강도 세고 많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확실하고 근접해 있고 순수하고 범위 넓고 생산성 많은 그런 양만 많은 것을 추구하는 돼지의 철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 비판에 대해서 벤담을 옹호합니다. 어떻게 옹호하느냐면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거는 공리주의를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공리주의는 양뿐만 아니고 질도,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쾌락의 질도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만 중시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오해야, 오해라고. 그거는 우리 공리주의를 정말 잘못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다른 걸 다 이야기할 때는 양도 이야기하고 질도 이야기하면서 왜 공리주의에 대해서만
양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질은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왜? 쾌락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는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다 양, 그리고 질 다 이야기하면서 즐거움, 쾌락은 양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다. 우리 공리주의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공리주의는 사실은 질도 중시한다. 그래서 미리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벤담이 이야기했던 쾌락을 계산하는 것 중에 어떤 거 있었죠? 오래 지속되는 거. 그리고 쾌락을 많이 생산하는 거. 또 고통이 없이 순수한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근데 미리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리주의 양만 중시하는 그런 철학 아니다. 쾌락의 질도 중시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밀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약간, 우리 이제 교과서라든지 또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보면 약간 미리 벤담을 비판하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도 미리, 벤담, 왜 쾌락이 양만 중시하나요? 쾌락에는 질도 있는데, 쾌락의 질도 중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벤담을 비판한 것으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약간 그렇게 내시는 선생님들도 조금 계셨거든요. 그래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밀은 질적 공리주의 이렇게 해서 밀이 양적 공리주의인 벤담을 비판하는 것으로 요렇게 좀 소술이 된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많고 문제도 좀 그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밀은 벤담을 비판한 적이 없었고 밀의 공리주의에서는 벤담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벤담의 최대 행복의 원리야말로 우리의 공리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꾸 공리주의는 양만 따지는 그런 돼지의 철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우리 공리주의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공리주의 쾌락의 질도 중시한다 라고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더 진실에 가까운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좀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 답답하고 EBS 좀 답답하고 우리 EBS나 이제 교과서 이렇게 서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미리 쓴 공리주의의 그 정신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좀 서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입니다. 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밀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과서가 정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수능 문제, 여러분들 대학 가는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교과서, 그리고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과서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책이죠. 그 책을 쓰신 여러 교수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EBS 교재도 만드시고 또 교과서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맨날 며칠을 몇 달 동안 고민하고 고심하셔가지고 교과서를 쓰시고 EBS 교재도 만드시는데 다 좋은데 약간 아주 일부에서 약간 그 원저자의 그런 목소리, 원저자가 하려고 했던 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내려오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썼으니까 올해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써야지. 재작년에 이렇게 썼으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또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쓴 공리주의의 내용, 정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들이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수능 특강을 썼지? 작년에 어떻게 수능 완성 썼지? 요거보다
밀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의 평소의 바람을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EBS 지필 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밀은 쾌락의 양과 함께 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밀은 요 양보다 양하고 질 중에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거든요. 밀은 어떤 걸 더 중시했을까요? 양을 더 중시했을까요? 아니면 질을 더 중시했을까요? 밀은요, 요 둘 중에서 질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쾌락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질이 중요한데, 이 쾌락의 질, 요 쾌락의 질적인 측면, 요거를 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의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밀은 이 행복이 뭐죠? 이제 공리주의니까 이 행복이 다른 말로 뭐가 되죠? 쾌락이 되는 거죠. 쾌락. 즐거움 중에서 밀은 아주 높은 수준의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수준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요거를 어떻게 밀이 이렇게 나누느냐면, 볼게요. 여기 이제 쾌락.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행복이죠. 요거를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아주 높은 수준의 행복과 쾌락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행복과 쾌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낮은 수준은 보고 있나요? 낮은 수준은 약간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쾌락일까요? 아니면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상상력이 막 발휘되고 그런 쾌락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요 낮은 수준의 쾌락, 요거는 좀 육체적인 쾌락이다. 육체적인 쾌락이고, 요거는 감각적인 쾌락이다. 요 육체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쾌락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돼지, 소, 개 이런 동물들이 누리는 쾌락. 밀은 요 동물들이 누리는 쾌락. 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동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급 동물.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 고급 동물. 약간 다른 저런 육체적인 쾌락만 누릴 수 있고 감각적인 쾌락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은 좀 사람들보다 아주 낮은 하급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높은 수준의 그런 쾌락은 어떤 쾌락이에요? 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쾌락? 높은 수준이니까 사람의 어떤 지성, 사람의 상상력, 사람의 느낌, 사람의 어떤 도덕 감정. 선생님 지난 시간에 칸트 할 때도 이야기했죠. 칸트가 감정, 동정심에 의존하지 말고 뭘 기준으로 해라? 도덕 법칙,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동, 그리고 의무에 대한 존경심,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무슨 의지? 선의지의 명령을 따르는 자세, 마음씨, 그리고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마음씨, 이런 거 강조했죠. 그죠? 그러면서 칸트가 하나 덧붙인 것은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 느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 감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무슨 감정? 도덕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연 높은 수준의 쾌락이란 어떤 것일까요? 밀은 우리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정, 느낌, 인간의 어떤 도덕 감정,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의 어떤 지성을 사용한 기쁨,
어떤 인간의 고귀한 느낌을 사용한 즐거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리고 도덕, 감정, 이런 거,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성을 고도의 지성을 사용하고 느낌과 도덕, 감정,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데, 밀은요, 이런 낮은 수준의 쾌락하고 높은 수준의 쾌락 중에서 어떤 쾌락이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사람들이 막 질문하니까 밀이 그거야 쉽죠. 그거야 쉽죠. 요 두 가지 낮은 수준의 쾌락하고 높은 수준의 쾌락을 둘 다 경험해 본 사람. 낮은 수준 햄버거 10개, 햄버거 종류별로 KFC, 맥도날드 뭐 다 다니면서 종류별로 햄버거 10개를 먹어서 느끼는 그 쾌락, 요것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지성을 사용해가지고, 왜 선생님은 칸트 주말 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칸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렇게 큰 높은 수준의 쾌락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밀은 밀의 아빠가 그 제임스 밀이라고 했죠. 아빠가 학교 교육이 너무 잘못됐다. 너무 잘못돼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전혀 안 보내고 이 존 스튜어트 밀을 집에서 아빠가 어릴 때부터 라틴어도 가르치고 프랑스어도 가르치고 뭐 독일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이 정말 천재적인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밀도 공리주의 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쾌락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데 지금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 교육 제도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지성을 발휘해서 높은 수준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교육이 또 사회 제도가 이걸 막고 있다. 이걸 변화시켜가지고 교육 제도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지성을 발휘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높은 수준의 쾌락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여하튼 요 두 가지를 둘 다 경험해 본 사람, 요 두 가지를 함께 이제 경험을 해 본 사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의식. 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의식. 나는 먹는 거 많이 먹었을 때 내가 행복한 거하고 아주 고상한 밀의 공리주의를 읽으면서 얻는 기쁨,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원칙에 관한 서술을 읽으면서 얻는 기쁨,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얻는 기쁨,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얻는 기쁨, 그 중에 나는 어떨 때 더 행복하지? 나는 뭘 할 때 정말 행복할까? 이런 나에 대한 의식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함께 밀이 강조하는 것은 나를 성찰해봐라. 나를 성찰해. 내가 이거 나에게 아주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구나. 이거 내가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만족은 됐는데 행복하지는 않네. 그럼 만족하고 행복은 다른가? 왜 햄버거 먹고 떡볶이 먹고 밥 3그릇 먹고 삼겹살도 거기 덧붙여서 먹고 만족했는데 별 행복감이 왜 없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습관, 이게 좋은 습관을 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둘 다를 경험하고 자의식과 성찰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인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요 쾌락이죠. 높은 수준의 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밀은 한마디로 고상한 쾌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바로 요게 고상한 쾌락이다.
고상한 쾌락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밀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밀에게 사람들이 요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밀 당신처럼 너무 높은 수준, 특히 밀이 어떤 걸 또 많이 강조하냐면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행복을 느끼려면 아주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의 품격, 인간으로서의 인품을 잘 갖추는 게, 잘 갖출 때 정말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잘 갖추어 갈 때, 정말 그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즐거움도 누리고 높은 수준의 행복도 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로 높은 수준의 쾌락이 바로 높은 수준의 행복이죠. 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밀에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밀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밀 당신처럼 뭐 행복의 조건으로 인간으로서의 품위, 품위 있는 삶 이런 걸 막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행복도가 사실 떨어지는 거 아니요? 막 품위만 강조하다가 사실은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해하지도 않고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작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어떤 이제 옆에 동료 선생님 한 분도 이 소확행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산책하면서 느끼는 행복, 또 이제 직장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이렇게 딱 등산을 하시면서 산을 넘어가시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시면서 얻는 어떤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소확행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너무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행복을 평소에 누리기 힘든 거 아닌가요? 오히려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 없이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밀이 그거는 당신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오해하고 있죠? 당신이 말하는 그냥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족과 행복은 다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이 만족하고 내가 당신이 그냥 쉽게 행복한다? 쉽게 행복하자? 그거는 사실은 만족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밀이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걸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누가 되는 것이 낫고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누구보다 바보보다 불만족스러운 누가 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소크라테스. 왜? 밀은 소크라테스도 무슨 원칙을 중시한 공리의 원칙을 실천한 사람으로 보았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건 낫다. 그러면 여기 배부른 돼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배가 부르다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배는 고파. 인간이. 뭐는 안 되고 있죠? 만족은 안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인간이야말로 뭘 누릴 수 있는 사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밀은 높은 수준의 행복 기준을 가진 사람은 비록 불만족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향하는 그런 행복한 높은 수준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족은 해, 바보가. 소크라테스, 불만족해.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한가? 밀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누가 더 행복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밀은. 그래서 밀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너 돼지 될래? 인간 될래? 배부른 돼지 될래? 배고픈 인간 될래? 선생님이 이거 몇 년 전에 이렇게 수업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배부른 돼지가 될래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밀은 아니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밀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둘 중에 뭘 추구한다? 배고픈 인간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려고 한다. 그냥 쉽게 만족하는 배부른 돼지,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려고 하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없다. 뭐 정상적인 인간, 적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이 배고픈 인간과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행복도 구별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시험에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벤담할 때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밀의 희생에 관한 그런 관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밀은 희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요거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희생에 대해서 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영웅들, 그리고 순교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요거를 포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자기 행복을 포기하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게 정말 고귀한 것인데, 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밀은 단호하게 희생하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희생을 했지만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희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 희생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행복을 주지 않았을 때, 이 희생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면 그 희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밀이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어떤 영웅들, 그리고 뭐 순교자, 이런 분들을 예로 들거든요. 이제 밀은 이런 분들이 자기 행복을 뭐 한 거죠? 포기한 거죠. 자기 행복을 포기했는데, 이 자기 행복을 포기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려고 했느냐? 바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영웅과 순교자는 타인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만약에 자기 행복은 포기했는데 타인의 행복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게 했어. 그러면 그 희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희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밀이 약간 공리주의에서 좀 더 강조한 측면, 질적인 면을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밀의 공리주의를 무슨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밀의 공리주의를 질적인 공리주의다. 요거는 뭐와 함께 양과 함께 질을 중시한 건데, 근데 둘 중에서 좀 더 밀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어떤 것이다? 질적인 거. 그래서
양이 좀 적고 질은 높다면 미리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양은 좀 적어요. 그런데 질은 아주 높은 그런 쾌락이 있고, 여기에 비해서 이런 또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양은 엄청 많고 근데 질적으로는 아주 낮은 이런 쾌락이 있을 때 밀은 어떤 쾌락이 더 고상하고 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당연히 이쪽이죠. 양은 낮지만 질이 높은 쪽, 질이 높은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질적인 공리주의를 통해서 그 벤담의 양을 이야기했던 그런 벤담의 공리주의를 좀 옹호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 벤담과 밀의 공통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공통점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둘 다 벤담이나 밀이나 둘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뭐도 되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죠. 그게 벤담의 입장이었죠. 근데 그게 누구의 입장도 된다? 밀의 입장도 된다. 그래서 벤담과 밀의 공통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인간의 삶의 목적 플러스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요것도 또 약간 공통점으로, 이건 벤담과 밀의 공통점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벤담과의 공통점, 벤담과의 공통점이죠. 벤담은 쾌락이 선, 고통은 악, 이렇게 말했죠. 그죠? 누구도 공통점이죠? 고대 헬레니즘 시대 에피쿠로스. 쾌락은 유일한 선, 고통은 유일한 악. 벤담도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밀도 같은 입장입니다. 밀도 쾌락은 우리에게 선, 고통은 우리에게 악. 이렇게 봤다는 거. 그래서 공리주의로서 벤담과 밀의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밀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현대 공리주의 중에서 규칙 공리주의하고 선호 공리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